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힘 못 쓰는 게임주, 원인과 현 상황 투자 전략은. 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시황을 했을 때 게임주들이 좀 좋다고 오늘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은 거의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게임 종목들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뭐 한두 달 안 좋았던 게 아니고 사실 올해 1월부터 굉장히 좀 투심이 악화됐었군요. 이 게임주들 현황부터 짚어주세요. 예, 사실 게임주가 이렇게 안 좋을지 누가 알았겠나요. 네. 그리고 오늘 상승은 사실상 다른 이유를 계속 체크를 해봐도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제 게임주 내용을 좀 가져왔던 거는 뭐냐면 워낙 이제 그 다른 주가들은 막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유일하게 게임주만 좀 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파악해보자, 같이 좀 알아보자 해서 가져왔던 건데 네. 희한하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니까는 사실상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좋은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게임 섹터가 작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거의 조정폭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12월에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올해 1월 그 신작 기대감을 통해서 좀 그 상승을 보여줬는데 사실 그 게임주들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12월 달에 신작에 대한 그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게임주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 때 이제 중국 판호 발급이 일부 좀 개방이 되면서 네.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다시 좀 조정을 받았고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사실상 네오 위즈랑 넥슨 게임즈 빼고는 전혀 좋은 맞아요.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고 네. 위믹스보다도 그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전 정말 너무 아쉬운 게 제가 이제 그 위메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종목을 좋게 말하거나 추천 관련된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꼭 이상한 이슈들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리스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 1월에는 흐름들이 또 중국 판호 발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은 2월 중순부터 조정세를 보였고요. 그 중국 판호 발급으로 인한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은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역시나 힘이 굉장히 좀 떨어졌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된 기업들만 지금 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올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넷마블 그리고 넥슨 게임즈, 네오 위즈는 실적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컴투스도 영업이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게임주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부분들 또한 그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결국은 이제 실적의 모멘텀을 통해서 신작과 신적의 모멘텀을 통해서 개별주의 흐름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게임주가 장기적인 조정 현상을 보여줬는데 넷마블의 경우에는 2년차 조정 시점에 지금 돌입이 됐습니다. 네. 사실상 저는 좀 조정폭을 좀 봤을 때 기업별로 좀 제 특징이 좀 다르긴 하지만 1년에서 2년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을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기업은 지금 2년 차 지금 넘어가고 있고 NC 소프트 경우에는 좀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안 좋네요. 네. 네, 100만 원 부근에서 지금 현재 30만 원 부근 그리고 대부분의 그 게임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흐름들이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다. 라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들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최근에 뭐 게임주들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별로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사실 지금 채팅창에서도 좋은 게임 종목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해주시는 모습이고 NC소프트 언급이 나와서 한번 차트를 보니까 지금 3년 차트로 펼쳐놓고 봐도 거의 최저치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과거에 좋았던 게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게임주들 특별한 호재가 없기는 했지만 특별하게 악재들도 엄청 부각을 받았던 건 없고 약간 종목별로 악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못 갈까요, 게임주가?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땐 그 중국 한한령에 관련된 다른 리스크가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살펴보니까는 3월 21일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그 3개월 만에 판호가 발급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때 이제 그때 당시 때 넥슨,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등이 좀 발급이 됐었는데 네. 3개월 만에 이제 발급은 됐었거든요. 근데 발급은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또 지금 그 모멘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점이 좀 첫 번째 문제점이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사실 뭐 그 당시 때 판호 발급을 받았던 기업들 중에는 역시나 넷마블 그리고 넥슨 게임즈 등이 있었고 데브시스터즈도 최근에 좀 한
두 달 전에 되게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이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상황들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한 IT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 당시 때 이제 굉장히 IT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되면서 제 주변에 이제 개발자분들이 좀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프리랜서 개발자분들이 초급, 중급, 고급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건비들이 초급 분들을 쓰려면은 400만 원, 네. 그 중급을 쓰려면은 5에서 600만 원. 월 기준인가요? 네네. 네. 고급을 쓰면 거의 700만 원 이상을 아, 줘야지만 네.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에 따른 영향이 이제는 좀 실적도 안 나주는 상황에서 인건비에 따른 영향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률적인 부분들도 반영을 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좀 두 번째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 부분들이 좀 심각한데 중국 게임 산업이 굉장히 좀 고도화가 됐습니다. 네. 고도화가 됐고 심지어는 이러한 발전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결국은 그 중국 관련된 기업들도 게임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성장성을 보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바일 게임이나 일반 게임을 하실 때 광고를 보시면은 네.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중국 게임 쪽에서 굉장히 마케팅을 세게 한 겁니다. 그만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게임은 대부분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리스크가 좀 일부 발생이 있죠. 됐고, 네. 그리고 게임 관련 정책이 좀 부재가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지금 계속 게임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체크를 할 때 정치적 리스크가 갑자기 좀 많이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 요인으로는 그 게임 관련 정책이 좀 부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넓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이제 우주 항공이든 뭐 내수 활성화 정책이든 여러 가지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게임만 포커싱이 돼서 나온 케이스, 게임 산업 전반적인 정책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방미사절단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도 게임주는 배제가 됐습니다. 네. 게임 관련된 기업들은.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할 때도 그 게임과 관련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가 잘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4가지 정도로 체크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한한령에 따른 리스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개발자분들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게임 업계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주들 이야기할 때 세 번째로는 중국도 지금 게임 산업이 굉장히 좀 크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거의 독식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중국 게임들도 굉장히 상위권으로 많이 치고 올라온다는 점 생각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또 정책 얘기 많이 하니까요.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정책과 관련한 부재가 좀 게임주들의 투심을 악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요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일단 게임 종목들도 한한령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외자판호랑 발급이 좀 있나 봐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그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만 나올 때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한한령 이거 도대체 몇 번이나 나왔는지 좀 체크를 해봤었는데 그 많게는 연마다 2, 3회 정도 발생이 됐고 네. 뭐 적게는 못해도 한 뭐 1회 정도는 계속 발생이 됐는데 사실 이게 히스토리를 좀 따져보자면은 그 2016년 주한 미군 사드 배치로 인해서 좀 외교 마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17년부터 21년 관련된 게임과 관련된 외자판호 발급받은 국내 게임사가 3곳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 보면 될 것 같고 2020년 게임주 상승 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개별적 이슈가 좀 부각은 됐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창 게임 관련된 산업들이 크게 이제 상승을 했잖아요. 그 말은 즉슨 지금 따져보자면 한다면 현 정부와 전 정부에 따른 정부에 따른 흐름이 지금 보는 시각이 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그 게임과 관련된 산업이든 전반적인 4차 산업 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방사이든 실제 지금
굉장히 좀 그 전통적인 사업 쪽에서도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고 심지어 제조 쪽에 많이 포커스를 잡고 있고 디지털과 플러스 되는 헬스케어 쪽이나 이런 네. 쪽에 많이 포커싱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풀리면은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연관성을 찾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와 큰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정부가 뭐 중국 쪽에 좀 밀착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친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조금 더 밀착하는 그런 외교를 펼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조로 봤을 때 이런 그 이번 정부의 기조가 크게 뭐 게임주들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게 뭐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기존에 있던 방산이든 우주항공이든 또한 2차 전지든 이쪽에 굉장히 좀 전반적인 산업을 먼저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네. 다소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좀 기다리면은 그래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가 다시 탄력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네. 게임사에 따른 신작의 출시에 따른 모멘텀이 일단 먼저 보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쵸?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를 좀 찾아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게임과 관련된 기업들은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상 그 넷마블의 경우에도 그 자회사를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메이브라고 해서 네. 메이브가 맞을 겁니다. 아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타버스 아이돌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사이버 가서 아담처럼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은 굉장히 좀 신선하다 하지만은 그래도 실체감이 좀 약간 좀 네.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메타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져야 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사업을 이쪽으로 포커싱을 잡을 게 아니라 결국 P2E 쪽으로 잡아야지만 네. 그 다음 산업들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넥스트 스텝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사실 국내 P2E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이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기엔 이번 그 정치적 리스크 사태나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다 한다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반하는 관점으로는 네. 게임주에 오히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엔터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일부 붙여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돌 게임이 아니라 그 아이돌을 활용한 무슨 좀 다른 게임 플랫폼을 좀 만들었으면 하긴 바라고 네. 그게 좀 아니다 한다면은 사실상은 뭐 P2E 쪽인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은 결국은 뭔가 콘텐츠에 그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업적인 부분들을 붙인다 한다면 좀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이게 국내 P2E 사업적인 부분들이 좀 안 된다 한다면은 해외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죠. 국내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좀 좋고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P2E 게임 모멘텀을 말씀 주신 거는 규제가 좀 해제돼야 되는 그런 관점이신 건가요? 규제가 해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말이 엄청 많죠. 그쵸, 그래서 네. 그거를 풀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드릴게요. 그러니까 작년 게임 산업에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굉장히 부각됐는데 이게 그 2017년부터 21년까지 평균 게임 산업은 10% 연평균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1년 기준 86억 그러니까 7천만 달러를 좀 넘어서긴 했는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좋았다가 이게 지금 주가가 다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네.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을 저도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다렸었는데 지난 2월에 K 콘텐츠 2027 7년도죠. 네, 2027년도. 예, 참 힘드네요. 네. 그 수출 250억 달러에 대해서 세계 4대 콘텐츠 강국을 실현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콘텐츠 해외 거점을 확충해서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을 좀 밀착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콘솔 게임을 좀 집중 지원을 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게임사에게 마케팅 현지화 서비스를 좀 지원하는 뭐 상황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2월에 부각이 됐지만은 최근에 아마 그 5월 정도에서도 한번 이 내용이 다룬 적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게임 쪽에 그 게임 P2E 쪽은 일단 제외하고 네. 게임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제 모멘텀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나와줄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메타버스가 K 콘텐츠 확산의 가상 거점이 될 수 있도록 K 콘텐츠 메타버스 월드를 구축을 한다고 해서 네. 게임, 애니메이션 등의 K 콘텐츠를 가상 세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정책 위주가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사실상 그 게임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K 콘텐츠와 연관된 정책 위주로 밝혔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이 그 게임 산업을 결국은 그 K 콘텐츠와 좀 연관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특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이쪽으로 좀 많이 포커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게 그 지난 그 3월이에요. 지난 3월.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제일 부각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걸 통해서 제일 제대로 나왔던 그 이슈는 정부가 K 콘텐츠 수출을 선도하는 게임 수출 지원 강화 방안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네. 3월에 그때 당시 때 강화 방안을 논의를 했을 때 이게 제가 알기로 저는 좀 보도 자료를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기사 자료가 아니라 네.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는 보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봤을 때 당시 그 넷마블, 넥슨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등이 그 한국 게임 산업 협회와 그 관계자들이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출 대책 회의를 좀 개최를 했었고 해외 게임 전시회 참가 지원 그리고 신규 시장 정보 제공들을 했었거든요. 그 관련된 의견들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었고 그 다양한 이제 공세적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했었고 각 그 국가마다 교류 확대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북미 유럽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 콘솔 게임에 대한 전략 육성안의 그 필요성 의견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 그 3월과 관련된 정책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멈춰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다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한다면은 이 관련된 수출 지원 강화 방안 논의가 그 정부 정책으로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정부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정책이 정확히 나온다기보다는 콘텐츠랑 좀 결부돼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콘텐츠랑 게임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 뭐 콘텐츠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인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그 만약에 그 무슨 게임 산업이든 뭐 그걸 주최하는 게 아니라 공연 같은 거 주최를 하면 그걸 또 네. 메타버스와 연결을 하면서 그 메타버스 플러스 게임과 같이 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 사업에 대해 그 본 게임에 대한 부각이 좀 다소 아쉬웠던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지금은 조금 미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계속 게임주들이 잘 못 가는 이유나 또 추가적으로 가려면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논의는 되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주들 또다시 뜯어본다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체크해본 리스크들 가운데 정치권과 관련된 리스크도 좀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가상화폐나 코인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게임주들의 악영향을 준 건 확실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디지털 자산법이었어요. 그 가칭이었죠. 그 당시 때 가칭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보호법으로 그 법안을 발의를 했던 네. 겁니다. 그러면서 좀 명칭이 바뀌긴 했지만 저는 그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좀 체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사실상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디지털 자산법에 대해서는 계속 그 정무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좀 뭔가 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당시 때 위니스 사태가 한번 터지고 또 뭐 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 다음 그거에 대해서 현황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한국어로 좀 까먹었는데 예, 저 한국어도 못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짤 때 또 끼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네. 계속 매월마다 미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사태가 좀 커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빨리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사실 그 게임사는 NFT 및 그 P2E 사업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NFT와 P2E는 제가 보기엔 관계성이 좀 다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상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케이스는 사실상 P2E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P2E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좀 왈가왈부한 케이스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기업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법안도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었던 게 그 지난달에 가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정무위 소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니까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이 의결이 됐다. 뭐란 소식이 나왔고요. 이게 가상자산은 결국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좀 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고객 예탁금,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관, 그리고 해킹 전산자산 등의 사고 대비, 그리고 가입 준비금 관련된 부분들 내용이 있었고 거래 기록 그리고 생성 보관 등의 좀 의무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정치적 리스크에 나왔던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된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미공개 정보, 중요 정보 이용 행위나 시세 조정 행위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게 금융 관련된 지금 흐름들이 시스템 흐름들이 좀 일부는 좀 변경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당장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진행되는 것이 그런 건 아니죠. 네. 절대 아니고 이게 또 2단계 입법이 있기 때문에 좀 시기를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제도를 2단계 거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나 그리고 테라 및 위닉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한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게 법사위 및 그 본회의 통과 등의 공포 기간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만약에 이제 다 이제 완료가 됐다 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6월 또는 8월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게임주는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실적이나 신작 모멘텀 개별주의 흐름대로밖에 지금은 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결국은 지금 판단하는 기준이 그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 가운데 수익 분배형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형 가상자산도 포함되는지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 2단계 입법이 그렇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그 지난 7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라고 합니다. 그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와 차오 창평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 굉장히 좀,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최고 경영자를 증권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혐의는 가상자산 거래량을 좀 부풀렸다. 그리고 고객 자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한 점. 이게 사실상은 우리나라도 그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미국 금융당국은 최근 이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까지 잇따라 제소하는 데에는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기조 일환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이죠. 그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그 FTX 파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강화의 움직임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이게 국내의 금융 그 제도적인 부분들은 미국 관련된 제도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러한 흐름들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게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 쪽에 관심이 있거나 또한 그 어떻게 보면 게임주와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는 P2E 사업이 가능할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와 더불어서 게임주들의 흐름이 어떨지를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조금 궁금한 점이 생긴 게 이제 NFT랑 P2E 사업의 관계성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다르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게 내용이 사실 이제 찾아보시면 더 명확하게 하실 텐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는 그 게임 속에서 뭔가 이제 그 아이템이든 뭐든 있다 하면은 그게 쌓였을 때 이제 그 가상화폐로 좀 변경하는 그러면 이제 이것을 P2E 사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NFT의 경우에는 아이템이 있다면은 이걸 증표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때 거기 거래 정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좀 어느 정도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돈과 관련된 또한 이제 자산과 관련된 거래는 대부분의
프레임이 P2E 사업이라고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이 지금 규제에 조금 이제 면밀하게 여러 국가에서도 규제에 좀 나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 오히려 게임주들이 P2E 사업에 진출하는 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환경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포인트인데 네. 이게 국내에서 과연 이 P2E 사업을 업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결국은 이번에 그 관련된 그 법안이 어떻게 통과돼야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그쵸?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관점들이 다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언가에 대해서 확정이 딱 나왔다라는 시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그냥 진행 중이다 정도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또 게임주들 리스크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아무래도 개별적인 흐름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각각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개별적인 투자 전략을 좀 짜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투자해볼 만한 게임주들 같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상자산 리스크 관련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위믹스와 관련된 위메이드 그리고 넷마블 P2E와 관련한 그 마블엑스에는 사실상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두 기업 되게 좋습니다. 좋은 기업이고 신작 모멘텀도 있고 앞으로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수는 있는데 결국은 이 지금 리스크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해소가 된 시점을 봤을 때 그렇게 타이밍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그 2년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시점에서는 하락폭을 좀 어느 정도 막아준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내용이 더 많이 안 나왔을 때 오히려 이쪽에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좀 많이 집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이렇게 흘러간 것처럼 장기적으로 좀 끈끈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을 계속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은 일단은 좀 모아가시는 전략 그렇게 가져가도 좋지만은 결국 이러한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아까 그 가산자산 이용자 보호법 만약에 발의가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표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한 시점들을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실적 위주로 좀 될 만한 기업들 그리고 실적 위주로 될 만한 기업들 그리고 신작 위주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먼저 이제 접근을 해보시고요. 네.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좀 하반기 아마 10월, 11월 때 10월, 11월 때가 대표적으로 좀 정책이 많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네. 그때 정책이 나오는 걸 보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일단 가상자산 리스크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리스크들이 해소되고 접근해도 언제든 늦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니까 지금은 약간 투자 심리가 주춤할 때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작 기대감이 있는 네오이즈부터 좀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피해거지 진짜 뭐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솔 게임인데도. 예, 사실 저 이게 피해 거짓이 나오면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게임을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오히려 콘솔 게임은 좀 건드려 보는 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네오이즈가 지난 10일 그 피해 거짓의 데모 버전이 공개 3일 만에 전체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장을 돌파를 맞아요. 했다 합니다. 네. 그렇다 한다면은 데모로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집중도가 많이 높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6월 27일까지 데모 체험을 좀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9월 19일 때 글로벌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 중에는 이제 한국, 대만, 일본에 좀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좀 밝혀져 있고 네. 사실상 그 인게임 장면을 공개를 하는데 GTX 1060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60프레임의 최적화를 좀 자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적화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뭐 좀 히스토리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가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크래프톤이 콘솔 게임으로서 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게임을 좀 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게임이 사실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공포 게임이었고 굉장히 좀 그 데드 스페이스라고 관련된 게임이 있었는데 그 제작자를 이제 모셔와가지고 네. 실제 개발을 했던 게임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됐었고 굉장히 그 대부분 전시회에서도 큰 기대감을 안겼었는데 네.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딱 했는데 아까 공포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예. 예, 공포 게임인데 개발자들에게 공포를 좀 안겨줬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레임에 대해서 최적화가 좀 안 됐었고 좀 문제가 살짝 있었나 보더라고요. 물론 지금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네. 그러면서 개발자분들에게 공포를 안겨줬고 심지어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 주주분들에게도 공포를 안겨줬던 그렇네요. 네, 이슈가 아이고. 좀 있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오히려 크래프톤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이러한 리스크들이 일부적으로 다 해소가 됐거든요. 네. 해소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좀 계속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 게임,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모멘텀을 보기에는 단기 트레이드하기에는 좀 아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고 네오 위즈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거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소규모 비중으로는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도 크래프톤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지만 그 배틀그라운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 깜짝 놀랐던 게 올해 3월에 갑자기 그 배틀그라운드에 북극곰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환이 굉장히 되면서 다시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크래프톤도 굉장히 좀 회사의 그 신작이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만 지금 붙여준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계속 일어나고 좀 어느 정도 횡보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간다 한다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좀 이 크래프톤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지금 그 대표적으로는 이 펄어비스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인데 검은 사막이라는 그 게임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내년 1분기에는 이제 붉은 사막을 출시를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검은 사막, 붉은 사막 하니까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네. 내년 1분기에 이러한 신작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펄어비스도 지금은 계속 좀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좀 그 붉은 사막의 신규 인게임이 영상 8월에 출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분기에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1년가량 지금 조정이 점차 좀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고 네. 지금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차트에서 보신 만큼 어느 정도 그 한 달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살짝. 그렇죠. 예. 추세 흐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변해가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흐름이 좀 매우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많이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지금부터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에 그 메타버스 기반 신작 도깨비가 25년 1분기에 출시를 좀 준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4년, 25년에 대한 그 흐름들을 지금 미리 좀 어느 정도 반영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펄어비스를 좀 투자를 하신다 한다면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자라는 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게 디아블로 4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대원 미디어라는 그 기업이 블리자드 공식 파트너로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6월 6일 출시한 블리자드의 그 디아블로 4가 있는데 동사가 블리자드 국내 공식 파트너사로 좀 선정이 된 상황이고 21일까지 디아블로 4에 대해서 그 팝업 스토어가 21일까지 좀 운영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는 좀 한 번 정도 이슈를 좀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이슈적으로만 좀 해소가 돼준다 한다면은 넥슨 게임즈도 괜찮고 넷마블도 괜찮습니다. 네. 이 두 기업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다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더 남아 있으면은
그때는 좀 상승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희 주목해볼 만한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봤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네오이즈처럼 이렇게 피해 거짓 기대감 한 가지가 좀 성공을 하면 IP로서 좀 확장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한 가지가 성공하면 IP로 해서 실적과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실적과도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게 한 가지 산업만 했을 때는 결국은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진출을 해볼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좀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네. 하이브의 경우에도 나중에는 게임과 관련된 산업의 일부는 좀 연관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이브에서도 그 IM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게임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하이브가 제가 알기로는 본격적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 부각을 받으려면 좀 그 엔터의 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센 모멘텀이 있어야지 부각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하이브에서 만약에 게임을 재밌는 게임, 일반적인 이 비슷한 류의 게임을 출시를 한다?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그 하이브가 BTS를 통해서 성공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많은 어떻게 보면 팬층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다 빅데이터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빅데이터화를 통해서 당연히 신규 그룹들이든 컴백하는 그룹들이 당연히 그에서 연계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초대박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박 이상은 무조건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게임 쪽에 만약에 신작을 출시를 한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부각을 세게 하게 된다 한다면은 마케팅적 요소가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렇다 해서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엔터 하자 절대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연계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오히려 그 게임주들의 IT의 인력분들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굉장히 고퀄리티의 네. 개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플랫폼적인 부분들을 사업을 좀 연계를 한다면 메타버스 외에도요. 사업을 좀 연계를 한다면은 오히려 게임과 관련된 그 기업들은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는 조심스럽게 좀 바라는 관점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정말 산업에 대한 경계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엔터도 이제 게임이랑 또 결부가 되면 괜찮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펄어비스도 이번에 게임스컴에서 앞으로 좀 더 마케팅을 본격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6월에는 이제 이번 달에서는 서머 게임 페스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8월에는 독일에서 게임스컴도 열리고 9월에는 이제 일본에서 또 도쿄 게임쇼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게임사들의 약간 뭐랄까요 행사들은 게임주들의 모멘텀이 되긴 좀 어려울까요? 모멘텀이 될 수 있어요.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워낙 이제 게임즈의 주가 흐름들이 너무 안 좋으면은 이러한 그 전시회든 통해서 네. 그 어떤 콘테스트라고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통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그 전시회든 참가를 하면서 알리게 되고 마케팅적인 부분들을 확대를 하게 된다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뭔가 움직임이 좀 좋다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더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네. 제스처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좀 게임 산업에 대해서 다시 좀 우리 좀 해볼 수 있어라는 좀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여러 가지 게임과 관련된 콘테스트들 개최가 되니까요.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은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에서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해봤는데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게임주들 투심이 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살아날 만한 모멘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준다면 게임주들의 모멘텀으로 한 번 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저희 미스터 진단 관련해서 또 종목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하단에 또 번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022128-3388,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 혹은 또 포트폴리오의 내 종목 언제 올라갈까 고민되신다 하시면 여기로 전화 주셔가지고요. 종목 진단 함께 신청을 꼭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